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가격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뭐 쏠림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정말로 더 유망하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 오늘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금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한다는 건, 네, 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또 시장의 관심이 네, 금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의 상황? 저는 약간 쏠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근데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금에 투자하는 거는 맞는 얘기였고, 그리고 뭐 10%든 뭐 5%든 20%든 본인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금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게 얘기는 계속 원래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금을 보유했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겠죠, 이미. 예, 이미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도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사면 되나? 나는 지금까지 금을 안 했는데 3,000 거의 다 왔는데 근데 지금 2,950인데 그렇죠, 목전이죠. 바로 목전인데 지금 사야 되나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지만 기존에 보유했던 걸 다 팔고 뭐 딴 걸 사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산 배분으로 원래 투자했던 분들은 원래 하셨던 대로 그냥 자산 배분 하셔라. 예. 근데 비중이 올랐으니까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좀 줄이는 그게 제일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결론만 얘기하면. 투자 포인트 결론부터 일단 두 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준비하신 이 자료들의 네. 제목이 금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예요. 네. 사실 금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여러 이유들 뭐 대표적으로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 또 대표님께만 들을 수 있는 내용들 오늘 좀 듣고 싶은데요. 약간은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약간 네. 뇌피셜이다라는 거 미리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 금 트레이딩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제가 그 리서치한 거랑 제가 이제 원래 파생 상품들을 운용을 했었으니까 거기서 나왔던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 있는 것들로 제가 요약해서 생각을 해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토대로 네. 모아서 네. 그 대표님의 추측이 거기 이제 섞여 있고 이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시작해 보죠. 일단 금을 대여하는 데가 있을 것 같으세요. 금을 대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골드뱅킹이라고 하면 금을 대여하거나 금을 투자하거나 또 그다음에 금을 보관하거나 유통을 하면서 외환거래처럼 실제로 매매를 하거든요. 금을.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 네. 금을 대여를 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러니까 대여라는 게 빌려 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럼 빌려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빌려가는 사람이 이거 왜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현금을 대출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자를 내기도 하고 그쵸, 그쵸, 뭐 그쵸. 그 대출 받은 돈으로 나름 어딘가 네,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배당도 운용을 하죠. 받고, 그렇죠. 네. 배당도 받고 네. 금도 그러고 똑같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거죠. 그런 네. 곳이 있어요. 네,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주로 은행들 뭐 시티, JP 모건, 뭐 HSBC 이런 데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행 가도 골드뱅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골드뱅킹 있죠. 네, 골드뱅킹이 뱅킹이란 얘기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양방향을 다 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금을 빌려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 은행들은 금을 빌려서 할 게 있어요. 있으면 하겠죠. 네네. 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런던 LBMA라는 이제 런던에 있는 금 관련돼 있는 걸 하는 카운슬 어소시에이션이 실제로 그걸 관리를 다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빌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네. 근데 빌리는 이유는 항상 쇼 치려고 빌리는 거죠. 매도하려고, 공매도하려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뭘 사고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게 뭐겠어요? 또 파생 상품이죠. 그렇죠. 그러면 금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나는 것들을 얘기할 때 현물은 런던 시장이고 선물은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눠서, 그래놓고 네. 신문에서는 계속 뉴스들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영국에 있는 금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다. 그럼 왜 가냐? 네. 그래서 미국이 사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서 가는 건 맞죠. 당연히 사서 가는 건 맞는데 왜 가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려면 금 선물을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금 선물을 하는 곳이라니까. 그럼 만기가 되면은 금 선물이라는 건 현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금 선물을 사서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되면 실제로 실제 금을 가져와야 돼요. 금을 줘야 돼요. 다음 선물로 롤오버를 하거나 다음 월물로 가져타거나 아니면 롤오버라는 얘기는 이번에 만기인 선물을 팔고 다음 만기인 선물을 다시 사는 거. 네. 그래서 계속 매수 있는 금 포지션을 만드는 거. 이런 걸 이제 해주는 ETF들도 많이 있어요. 선물 ETF도 있고 현물 ETF도 있고 선물 ETF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을 사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이 되면 넘어가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닌 경우에 있어서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되면 금을 진짜 줘야 돼요. 실제 금을 줘야 돼요. 굿 딜리버리라 그래서 한 계약 선물을 사면은 100 트로이 온스를 줘야 되는 선물 계약이라서 100 트로이 온스만큼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현물 금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네. 저는 약간은 왜 부족할 수가 있지? 선물이 있는 만큼 현물이 있었으면 아무 부족할 이유가 없죠. 네. 그 얘기는 투기성으로 뭔가가 매도를 했거나 매수를 해서 레버리지가 돼 있던 부분이 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꾸로 금을 갖다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현물 ETF들은 미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현물 ETF들이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선물을 사서 일단 당장 금을 갖다 확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사겠죠. 네.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물을 사고 그다음에 신청하겠죠. 나 이거 금 현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이 선물은 만기가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고 대신에 금을 받겠죠. 현물을.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금 선물 만기가 딱 되면은 그 금을 배송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기준으로 돼 있는 창고들을 CM이라는 거래소에서 이 선물을 거래를 하는 곳에서 지정해 놨대요. 그게 다 뉴욕에 있대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창고로 옮겨야 돼요. 네네. 그래서 검수를 하겠죠.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검수해서 선물 가진 사람한테 주고 돈 결제 받고 넘기는 거죠. 지금 자료 중에 금 선물 만기 현물 정산 절차 네.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지정 창고 기준이 네. 있고 위치는 뉴욕에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이름에 루미스 익스프레스 이런 대표적인 네. 지정 창고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금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인도하고 돈 받고 하고서 현물을 갖다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금이 미국으로 와야겠죠. 선물 만기가 될 때. 선물 만기 일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물 거래는 끝났지만 선물 거래가 만기가 끝나고 나서 한 달 며칠까지 금을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3월물이라고는 보통 이제 금융선물들은 3월이 만기인데 얘는 3월물인데 2월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그러고 찾아보니까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배송해서 갖다가 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금을, 리얼 금을. 그래서 트로이 온스 배송 시간까지 네, 거기 다 있는 계산을 거군요. 이때까지 넣어야 돼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옮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금 사이즈 약정을 보면은 미결제 약정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미결제 약정이 금 선물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번 월물 같은 경우는 33만 8천 계약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33만 8천 계약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오는 전체 금 얼마 톤이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꿔봤더니 네. 1051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또 메트릭 톤이라는 단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금은. 그래서 그 톤이랑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메트릭 톤이랑 비슷하다고 치고 보면 한 1000톤 이상이 되거든요. 1100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 중국 중앙은행이 가진 금 계속 뭐 모은다고 모은다 하는데.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제가 이 팩트를 찾아보니 네. 23년도에 모은 건 맞아요. 근데 24년도엔 별로 안 모았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2022년도에 1950톤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완전히 올라가죠. 네. 그래서 2280톤보다 40톤 정도 적은 수준까지 2024년도에 올려요. 이게 뭐 매년 산 게 아니라 이제 누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네네. 누적으로 이제 네네. 쿼터에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22년도부터는 진짜 많이 샀죠. 많이 사가지고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24에서 24년도에 산 건 한 40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또 고려해야 될 게 이렇게 보통 금 보유라고 나오는 거는 중앙은행들이 가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네. 개인들이 이게 그 중국인들 무슨 골드빈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연초에도. 골드빈 네. 맞아요. 금콩 네, 그래가지고 콩콩. 그 콩으로 산다. 조각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건 여기 집계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제 문화상 금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럼 원래 원래도 알고 인도하고 중국은 그냥 원래 개인들이 금 많이 사니까 네네. 이게 얼마 있는지를 솔직히 추정할 수조차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개인들이 다 집에 갖다 놨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도 금 보유고를 보면은 이제 8,133톤 미국이 제일 많고 네. 독일 저게 뭐 미국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또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건 많이 보셨을 거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쭉 내려가서 중국이 2,200톤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1,000톤 이상이죠. 이번에 금 만기되는 선물만 그쵸.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임팩트가
ETF나 이런 거에 일거해서 있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ETF를 찾아봤더니 이제 금 월드 골드 카운슬이라 그래서 WGC라는 곳에서 이제 금 실제 자료들을 발표를 해요. 그 발표하는 걸 보니까 지금 3,244톤이 네. 있고 그걸 돈으로 약간 바꾸면은 2,860억 달러 정도가 된대요. 이만큼이 ETF 관련돼 있는 현물로서 가지고 있는 거. 네. 그러면 지금 3,000톤이잖아요, 현물이. 네. 그럼 아까 여기서 봤듯이 독일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나라 정도로 그렇죠. 보면 ETF가 다 비슷하게. 같이 모여진 네. 게 독일 정도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미결제 약정으로 얘기했던 게 1,000톤이 좀 넘었었죠. 선물이. 네네. 그러면 전체 ETF 양 중에 1,000톤 정도는 선물로 뭔가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은 실제로 금을 갖다가 사기보다는 금 선물로 자산 배분만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금 선물도 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작지 않다는 건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물이니까 당연히 보유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물 가격이 비싸겠죠, 현물보다. 그리고 어떤 이제 뉴스들을 보다 보면 뭐 뉴욕의 금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현물 가격들을 비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선물하고 현물하고 비교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당연히 선물은 높아야 되죠. 네네. 네,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물들 이제 뭐 이쪽에 있는 금은빵, 이쪽에 있는 금은빵이 런던이랑은 당연히 가격이 다르겠죠. 또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또 관세기가 또 나오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거를 관세를 올려버리면 금을 수입해 올 때 더 금에다가 관세가 또 비싸게. 높아지니까 처음에 그것까지 트리거가 되면서 금 네. 가격, 구리 가격이 올랐던 거니까.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네. 분명히 금 선물 가격은 금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다. 그리고 만약에 ETF가 굉장히 너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선물을. 왜냐면 현물 사기보다 선물 쉬우니까 증거금만 넣으면 되고. 그러면은 선물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대여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대여한 데 입장에서는 이제 금을 숏을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금이 없어 이렇게 자꾸 공급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 상황에서 거꾸로 갔을 경우에는 금을 빌려서 매도할 수도 있어를 제가 처음에 가정을 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황은 항상 사는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상황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금이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채굴량이 부족해. 이건 고정돼 있어. 이건 맞죠. 근데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금들을 누군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걸 누가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으면 금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금을 빌려다가 막 쇼스. 공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선물 가격에 반영이 또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선물이 고평가예요. 비싸졌어요. 사는 사람이 많아서 ETF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선물이 비쌌으니까 은행들은 방향성으로 돈을 벌지 않아요. 완전하게 차익 거래나 안전하게만 돈을 벌기 원해요. 그러면 금 선물을 매도하고 금 현물을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전화해서 금 선물 나 매수했어. 그리고 선물을 매도했어요. 그럼 이 그러니까 사람은 비싼 걸 팔고 싼 걸 샀어요. 산다라는 네. 개념으로 단순하게 보는 했죠. 거죠. 해놨죠. 그랬는데 만기가 되면 이걸 네. 받아서 주면 끝나고 네. 나는 수익이 딱 고정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에 있는 금은 네. 미국으로 보내줘야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미결제 약정 수준을 보면은 지금 2000년대 초반에는 10만 계약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고점이 제일 높은 게. 근데 최근에 40만 계약이에요. 46만 계약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ETF가 늘어나면서 다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결과론적으로. 그 다음에 자산 배분 펀드들도 금을 보유하기 시작을 하는 게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매월 다음 월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40만 계약이. 근데 고점은 40만 계약이 넘는데 실제로 현재는 38만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38만 8천. 그러면은 결국은 과거 대비해서는 미결제 약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높았던 적은 오히려 2020년도에 확 늘었다가 점점점 줄어들고는 있으면서 옆으로 가다가 지금 최근에 24년도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실제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란 게 금 현물 가격이고 그 골드색이 골드 선물인데 네. 두 개 차이가 이쪽 왼쪽 보면 많잖아요. 근데 앞에 가면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한 보유 비용 부분이 누적이 되면 이렇게 누적돼서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비용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미결제 약정 늘어난 걸 보면은 저 양이 적은 수는 아니죠.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거의 메이저 이제 국가가 가진 보유금만큼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ETF만 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되게 고려할 게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금이라는 거를 되게 이제 안전자산이고 그 슈팅에서 올라온 것도 맞고 스토리도 다 맞는데 지금 당장 3,000불인 레벨에서 내가 사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물론 뭐 이거 10년, 20년 가질 수 있을 거라면 6,000불 갈 수도 있고 뭐 갈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자산은 2배 안 가 있을까요? 금이 2배가 갔으면 나스닥이 2배가 있을 확률이 높을지 금이 2배가 올라가 있을 10년 뒤, 20년 뒤 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배분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산 배분에 포커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전체 자산이 얼마 이상 이제 하락을 좀 덜하고 올라갈 때도 좀 덜 손실이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익을 못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산 배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누군가가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공매도 치듯이 빌려서 매도를 치셔가지고 금이 막 빠져요. 근데 누가 계속 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중앙은행들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뭐 미국 국부펀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국부펀드 나올 때 돈이 어딨어 이랬더니 갑자기 금 시가 평가 다시 할 거야.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뭐 막 퍼센트가 얘기했죠. 하긴 했지만.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 보수 정치 행동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많은 얘기를 한 와중에 포트녹스 얘기를 했죠. 콕 집어했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포트녹스 갈 거라고. 이거는 최근에 거기 금 없다라는 루머를 거에 이제 대해서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진짜 없으면 어떡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없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장부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빌려줄 수 있다고. 예,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라면 빌려줬을 수 있죠. 예, 빌려줄 만한 곳이라고. 근데 빌려줬다고 치면은 그게 영국 중앙은행이겠죠. 왜냐하면 영국에 아까 현물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서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 금이 있었던 금을 빼먹어서 없다. 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님도 강조해 주셨지만 이거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네, 지금 네, 합리적 하고 의심.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실 지금 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주요 IB들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하는 네. 상황이면 ETF 투자 같은 건 조금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있거든요. 네. 요런 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네. 지금 신규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금을 10%를 살 거다 그러면 0.1% 뭐 0.5%씩 매일 조금씩 사라.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니까 매일 뭐 한 주씩을 계속 사다가 만약에 급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좀 많이 사고 예를 들면 금이 갑자기 막 2, 3%가 막 빠져요. 그럴 때 좀 많이 사고 그냥 안 빠지고 계속 오를 때는 그냥 한 개씩 조금씩만 사서 그냥 없는 것보다 나니까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그냥 느낌상으로는 3,000불에서 1년 뒤에 가서 5,000불, 6,000불이 1년 뒤에 바로 돼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어차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결국 금도. 그리고 금 가격 움직인 거 보시면은 뭐 몇 년간 그냥 박스권일 때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사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한 번에 왕창 살 그럴 필요는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예, 그리고 자산 배분 하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이 났잖아요. 네. 과거에 이미 가지고 있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산 비중을 뭐 주식이랑 뭐 금이랑 채권이랑 이렇게 나눠 놓으셨던 분들은 그냥 비중 다시 원래 자기 하던 대로 원래 하셨던 대로 그냥 쪼개서 비중 맞춰 놔라. 그게 가장 적절한 지금의 행동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서도 결론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고 들어갔습니다만 좀 쏠림이 지금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맞아요. 않나요, 뉴스가? 저희도 그리고 지금 네, 그 저희도 얘기를, 금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조금 있는 이제 제가 파생상품 쪽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걸 한번 찾아봤어요.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금 내재 변동성이에요. 네. 금도 옵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월 달 만기, 이건 2월 달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 얘기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6월 달이 가면은 갑자기 16%로 올라요, 변동성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향후에 6월 달에 있어 3월하고 6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건 뭐 어떤 근거인 거예요? 이 시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옵션을 비싸게 사고 있는 거죠. 그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매주 하는 나스닥 옵션, 맞아요. S&P 옵션 보여주는 네, 거랑 네. 똑같은 건데 기초 자산이 금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금 선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미결제 약정이 얼마만큼 쏠려져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얘기했던 옵션 미결제 약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초 자산이 금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3월달 만기, 6월달 만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의외로 3월달 만기는 콜옵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스닥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해요. S&P 스큐 보여드리는 거랑 비슷한 화면인데 보시면은 보통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끝났는데 금은 오른쪽도 올라가요. 이렇게 스마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변동성 스마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스마일이라는 얘기는 콜옵션 올라가는 쪽을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양쪽이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아래쪽은 더 넓고 네. 지금 보시면은 아래가 2,850쪽이 더 많고 지금 2,950인데 그 다음에 위로는 3,000에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박스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위로는 50이고 아래로는 150이잖아요. 3,000 너무-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그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위에 더 가깝다. 위에가 너무 더 네.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게 이제 이번 달물 만기인데 6월물 만기로 가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실제로는 콜옵션 쪽이 되게 많긴 많은데 풋옵션 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건 2,700 정도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900, 3,000에 가깝게 있으니까 위로는 3,200 위에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미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까 선물도 얘기했지만 선물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거는 만기일이 5월 27일이에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건 25일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5일이니까. 그때 현물을 이때 선물은 끝나고 이 선물이 끝난 거에 맞춰서 미결제 약정들에 대해서 이제 배가 들어와서 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3월 달까지. 예, 그 상황들이 발생을 뒤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고 있고 그것들의 기본적인 안쪽에는 ETF들이 현물 ETF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현물 ETF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컸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선물의 미결제 약정도 굉장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거가 시작한 시점을 보면은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결국 트리거가 된 거는 달러를 러시아가 가진 미국 달러를 금지시킨 거는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는 네.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강승희 대표님 많이 또 해주실 수 있는 네. 의견으로 자료들로 또 함께했습니다. 짧게나마 증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지난주 후반 지나면서 확실히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 국면이고 계속해서 물가는 좀 높게 유지되는 이게 다시금 좀 부각이 된 거거든요. 일단 소매 판매랑 이런 것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약간 물음표 했는데 그렇죠. 월마트가 도장을 꽝 찍어줘 맞아요. 버린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맞아요. 이거 진짠가 봐 이랬더니 딱 봤더니 또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간다 높아요. 그러네. 와 이거 큰일 났다. 인플레이션 되고 소매 나빠지니까 이건 전형적인 침체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다. 네. 근데 조금만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일단 실업률이 막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고용이 나빠지고 있나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거의 선행 지표가 소비일 거야라 그래서 소비를 열심히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페드도 보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을 지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랑 다른 거는 금리가 높은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침체와 비슷한 게 왔어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내리겠죠. 확 내리겠죠. 저번에 50bp 내린 것처럼 확 내려버리면은 또 갑자기 돈이 풀리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운사이드는 막히겠죠.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어떤 룸이 지금은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페드가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 네. 그러니까 QT도 아직도 그냥 중지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중지할 수 있어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네. 아직도 그거부터 먼저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그 여지를 끝내고 난 다음에 또 금리도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페드에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수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운사이드가 분명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페드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AI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슈가 된다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너무 이제 투자 줄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빼나 보다. 그러면 갑자기 수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도 투자를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오픈 AI는 소프트뱅크랑 이제 또 해서 네. 게이트 새로 한 거에서 만들어서 새로 데이터 센터 진 걸로 옮긴다고 이제 거의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결별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새로운 스타게이트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또 이제 AI 같은 경우는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도 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슈가 되면은 이번 주에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엔비디아 거기다가 실적도 있고. 엔비디아 네. 실적에서 나쁘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멀리서 뭐 고용 쪽도 좀 봐야 여유가 된다. 있고 네. 뭐 여유가 있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네.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